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태연구소의 박종현입니다. 10월 중순 이후에 지난 2주 동안 국내 증시가 매우 가파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주에는 GM이 향후 전기차의 수요 증가세가 그렇게 빠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우려를 발표함에 따라서 국내의 2차전지 셀업체와 소재업체들 중심으로 매우 가파른 하락세가 진행이 됐습니다. 한때 2300선도 붕괴되는 그런 우울한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그동안 이 시장을 짓눌렀던 국채금리는 지난주에 그동안 국채금리 상승에 배팅했던 빌 에크맨이 국채 숏 포지션을 청산했다라는 그런 내용을 알림에 따라서 주 중반에 금리 하락세가 전개가 됐습니다. 과연 이 빌 에크먼은 어떠한 요인들을 보고 이렇게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배팅을 청산한 것인지, 이로 인해서 향후에 시장금리는 정말 하락세로 전환할 것인지 오늘 이슈 분석 시간에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요일에 만나는 이슈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흐름 잠시 짚어보면 지난 2주 동안의 주가 하락세가 매우 가파른데요. 지금 다우가 34,000에서 32,000선까지 하락을 했고요. S&P도 주요 지지선으로 여겨졌던 4,200선이 힘없이 지금 무너졌습니다.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도 뭐 상당히 가파른 하락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도 한때 2,300이 붕괴됐다가 지금 지난주 금요일날 겨우 회복을 했고, 코스닥은 750선까지도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현재 YTD 기준으로 S&P, 나스닥은 연간 7%, 20% 정도 이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그래도 뭐 여전히 나쁘지 않은데, 국내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3% 거의 올해 상승분을 다 토해냈고, 코스닥도 지금 10%로 상승률이 하락을 했습니다. 제 기억에 코스피가 한때 한 15%, 코스닥이 한 35% 정도 연간으로 상승했던 것 같은데, 하반기 들어서 올해 상반기의 상승률을 대부분 토해내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였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제 악재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최근에 이 중동에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지상전을 투입할 가능성이 좀 커짐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소 조금 불확실성의 그 어떤 크기를 좀 좌우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지난주에 미국의 그 3분기 GDP가 상당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죠. 그래서 지금 원래 예상치가 전기 대비 연율로 해서 한 4.7%였던 것 같은데 4.9%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3분기 성장률이 이제 이보다 좋을 수 없었는데, 그로 인해 오히려 긴축이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자극하는 그런, 요즘 뭐 bad is good, good is bad 이렇게 지금 작용을 하니까 good is bad 측면에서 작용을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4분기에 이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이 중요한데, 지금 GDP 나우를 보게 되면은 현재 뭐 얼마 지금 10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 숫자는 지금으로서는 뭐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어쨌든 3, 4분기가 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연율로 4.9가 나왔었는데 지금 4분기는 2.3%로 거의 이제 반토막이 나거든요. 그래서 바야흐로 4분기부터 이 미국 경제가 침체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제 우려들이 좀 높아졌고요. 그리고 뒤에 이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뭐 빌 에크먼이 채권의 숏 포지션을 청산한 이유도 그렇고, 최근에 빌 그로스도 그렇고, 일종의 이 오랫동안 그 미국 투자의 대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일제히 미국 경기의 둔화 가능성을 조금 예고하다 보니까 주시장 전반으로 조금 약세의 모습들을 보였고요. 특히 국내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보시게 되면은 거의 2차전지 업종들의 이 밸류체인이 다 망가지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ETF 차원에서 제일 안 좋았던 게 뭐 2차전지 뉴딜 레버리지인데, 뭐 레버리지 빼더라도 포스코 그룹이라던가 2차전지 소재, 뭐 핵심 소재, 양극재 뭐 등등 뭐
거의 대부분 그 30개 탑 30개의 하락 종목들을 보게 되면 거의 절반 이상이 2차전지 종목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이 양극재의 대표적인 소재 업종들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배터리 3사까지도 상당 부분 하락세가 좀 심화가 됐는데요. 앞서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이 테슬라의 어닝 쇼크에 이어서 GM이 향후에 이 전기차에 대한 생산 목표를 조금 그 기존의 생산 목표를 잡아놨던 거를 철회를 해버렸고, LG에너지 솔루션이 실적 발표에서 향후에 내년도 실적이 이렇게 썩 뭐 좋을 것 같지 않다라는 내용들이 좀 알려지면서 상당 부분 2차전지 전반 업종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 이 중국 증시가 지난주에 그래도 한 1%대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지금 중국이 지난주에 1조 유안 규모의 국채 발행을 발표를 했는데, 이제 이에 따른 인프라 투자 가능성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 시진핑 주석이 거의 10년 만에 인민은행을 방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곧 경기부양책, 지준율 인하 등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들이 커지면서 중국 시장은 다소 좀 반등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산 가격 중에 지금 눈에 띄는 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비트코인과 그 이더리움 등 그 가상화폐의 가격들이 그동안 엄청나게 긴 겨울을 지냈다가 최근에 좀 빠르게 반등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비트코인 차트이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한때 3,400만 원까지 하락을 했던 게 지금 4,600만 원으로 지난 2주 동안 거의 한 50% 정도 급등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지금 미국에서 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상장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기존의 전통 금융 시스템에 대한 어떤 우려들이 좀 생기고,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커지면 약간 이제 어둠의 뭐 영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금융 시스템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다라는 그런 이상한 어떤, 요즘에는 오히려 그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서의 그 어떤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옛날에는 미국 채권이 안전자산 역할을 했는데 지금 사실은 이 채권이 최근에 전쟁에도 불구하고 별로 이렇게 강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금하고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는 게 이런 안전자산 차원에서의 기대감들도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조금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정말로 이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인 건지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뭐 딱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대망의 지금 금리 흐름이 좀 중요한데,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이 미국채의 2년 10년 금리가 지난주 주간으로 보셨을 때는 그래도 좀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시향으로만 봤었을 때는 지난주에도 그 미국, 한국 양대 주식시장이 다 안 좋았으니까 뭐 국채금리 상승세가 계속 이어졌을 것 같은데, 오히려 미국채 2년짜리 금리도 한 5.26에서 5%까지 거의 고점 대비 한 26bp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채 10년 금리도 5.02 갔던 게 지금 4.83으로 거의 고점 대비 20bp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3년짜리 금리는 조금 올랐지만 10년 이상 장기금리 많이 하락을 했고요. 특히 지난주에 국내에서는 11월 국채 발행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 최근에 장기금리 상승에 부담을 느꼈던 정부도 이 30년 이상 장기채 발행 규모를 상당히 축소해서 10년 이상의 초장기 금리가 매우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식시장이 지난주에도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인 거는 매우 지금 걱정스럽고 우려스럽긴 한데, 그동안 이 주식시장의 전체적인 하락세를 이끌었던 가파른 금리 상승은 지난주에 다소 조금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약간은 조금 기대를 가질만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렇게 국채금리가 한참 급등하다가 이제 이것들이 좀 반전됐던 가장 큰 계기가 바로 이 빌 에크먼이라고 하는 분이 채권에 대한 숏 포지션을 청산함에 따라서 그동안 상승 일변도였던 국채금리가 하락세로 전환을 했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7가지 정도를 짚어볼 텐데,
첫 번째는 이 빌 에크먼, 이 사람 누군가,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그 부분도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빌 에크먼이 지금 누구냐면, 일단은 그 나무 위키를 한번 찾아보면, 어, 보시면 제가 예전에도 빌 에크먼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국채 숏 포지션 취할 때 한번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보시면 일단은 좀 잘생기지 않았나요? 조금.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57세, 1966년생이니까 뭐 저랑 뭐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분이 별명이 리틀 버핏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나이도 젊은데 투자 상당히 잘한다라는 거고, 지금 퍼싱 스퀘어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CEO입니다. 지금 이 사람 그 보유 재산 규모가 보니까 36억 달러래요. 36억 달러면 한 얼마입니까? 지금 천억, 한 3조 6천, 그러니까 한 4조 원 정도 되는 거 맞죠? 그죠? 아유, 너무 부럽네요. 4조 원씩이나. 4조 원 맞나? 4조 원? 4조 원 정도인 것 같은데, 혹시 숫자가 다르면 나중에 여러분들 수정을 해주시고요. 어쨌든 뭐 펀드 매니저 겸 기업인이고, 뭐 어쨌든 뭐 상당히 그동안 높은 경이로운 수익률을 이제 기록을 했었는데, 일단은 이렇게 리틀 버핏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젊은 이 투자의 대가의 반열에 오른 사람이 일단은 빌 에크먼인데, 이제 이 사람이 왜 주목이 받냐면, 이 양반이 8월 3일 날 미 국채에 대해서 매도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트윗을 날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부 때도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일단은 그 8월 3일에 미국 금리가 얼마 정도인지 한번 보시죠. 자, 8월 3일이면 언제냐면 요께 정도입니다. 요께면 지금 미국 10년짜리가 한 4% 정도대였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봤었을 때 4%면 그렇게 낮은 금리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거의 이제 전고점 수준이었기 때문에 미국채 4%에서 여기서 숏 포지션을 잡는다고 조금 의아하게 조금 여겨졌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거꾸로 그 이제 워런 버핏은 나는 오히려 6개월 국채를 선호한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두 사람이 미국채에 대한 뷰가 다르다. 뭐 이런 그 어떤 기사에서 약간 대립 구조로 몰고 왔는데, 제가 이제 그때 얘기했던 게, 그때가 아마도 무디스가 미국에 대한 그 신용등급을 이제 강등했었을 때라, 이 미국채에 대한 어떤 크레딧에 대한 안전도가 의심받을 때, 워런 버핏은 걱정하지 마라. 6개월 이내는 아무 상관없다. 이러면서 이제 샀던 거였고, 이 빌 에크먼이 그 당시에 미국 장기채에 대한 숏을 쳤던 거는, 그 본인이 이제 주식 포지션이 훨씬 많은데, 지금 자기가 봤었을 때는 상당 부분 주가의 하락 리스크로 작용할 만한 게 주가의 금리의 급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해지하는 차원에서 숏배팅을 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그때 얘기했었고요. 9월 달 들어서 한 번 또 그 얘기를 좀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지금 9월 저기 8월 달에 나왔던 내용들을 누가 이제 좀 요약했던 건데, 여전히 채권 그 매도 포지션, 그 7주 전이니까 지금 8월 초죠. 8월 초에 그 채권 숏 포지션 구축했는데 여전히 포지션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 이제 이유를 보니까 세계 경제가 구조적으로 많이 달라졌다. 즉 이른바 탈중국화, 탈세계화로 인해서 더 이상 이 저가를 생산했던 중국이 더 이상 저가품을 생산하지 못한다. 이거 뭐 그동안 저도 계속 얘기했던 거죠. 인플레이션의 구조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노조의 어떤 힘이 갈수록 커지면서 이제 임금 상승도 높아진다라는 거고. 에너지 가격 뭐 계속 올라가고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유지되고 있고, 친환경 에너지를 전환, ESG 때문에 이게 우리가 값비싼 에너지 비용을 쓰고 있다. 이거 사실 제가 예전에 이 구조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요인들 얘기할 때 다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저랑 생각이 조금 비슷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부채가 너무 높아졌다. 근데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도저히 뭐 서로 합의할 만한 생각이 없고, 내년도에 지금 대선 앞두고 있으니까 뭐 재정을 더 풀면 풀었지 좁힐 것 같지 않고, 결과적으로 등급도 좀 떨어졌고, 그리고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2%로 갈 가능성이 이제 없다.
오히려 고물가가 이제 정착화된다라고 하면 지금 금리도 너무 낮은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숏을 취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사람이 숏 포지션을 취하면서 했던 그 트위터가 그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네요. 여기 지금 제가 이 빌 에크맨 그 트위터 지금 이제 X에 가가지고 찾아보려 했는데 이게 8월 3일이어가지고 너무 뒤에 있어서 찾다가 제가 힘이 들어가지고 지금 그냥 남이 그 이렇게 딱 캡처한 거 보여드리고 최근에 바뀐 건 제가 찾았으니까 그건 직접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I have been surprised how low 뭐 이렇게 나오죠. 예, 뭐 여러분 해석은 되시죠? 그 미국의 장기 금리가 구조적인 이런 변화, 더 그 어떤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들의 구조적인 변화에 비춰봤었을 때도 여전히 낮게 유지되고 있는 게 나는 너무 놀랍다. 그래서 뭐 향후에 뭐 디펜스 코스트도 높아지고 에너지의 트랜지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감안해 보면 지금 여전히 장기 채권 금리 4%는 너무 낮다. 그래서 나는 미국채 30년물 기준으로 5.55까지 숏을 치겠다. 이렇게 일단은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림으로 봤었을 때는 4%라고 하는 게 상당히 너무 이제 뒷부가 아닌가. 야, 미국채 4%에서 미국 금리가 더 올라가는 것에 배팅을 한다고 이게 상당히 그 당시로는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5%까지 100bp가 급등을 했으니까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그런 어떤 인사이트를 이제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왜 매도 포지션을 8월 3일 날 취하게 됐는지는 설명을 드렸고, 이제 세 번째는 근데 이 사람이 매도 포지션을 취했던 좀 방식이 좀 독특해요. 이제 기본적으로 뭐 채권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뭐 최대한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뭔가 가격이 하락하는 쪽에 배팅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대표적인 게 선물을 매도하거나 뭐 풋옵션을 산다거나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에서도 선물 매도, 뭐 풋옵션, 뭐 매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채권은 주식하고 다른 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 수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수합이라는 말을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일단 매도를 했냐면 나는 장기금리, 예를 들어 미국채 30년물 금리가 더 오를 거라고 믿는다. 그러면서 수합션을 통해서 장기채, 그 미국채 장기금을 해지하겠다. 요렇게 지금, 그 당시에 포지션을 잡았는데, 여기 보면 일단 수합션이라는 게 뭐냐면, 이 수합이라는 거하고 옵션이라는 게 지금 섞여 있어요. 옵션은 어떠한 행사 가격이, 이 옵션을 산 사람에게 유리하게 도달을 하면 내가 그 옵션을 행사해서 기존의 계약이 유효하게 만드는 거고 뭐 그렇지 않으면 그냥 행사 안 하는 게 옵션이니까 그 정도만 하면 되겠고 이 수합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사실 몰라도 되는데 그래도 저희 구독자분들은 제가 나름 채권 전문가이잖아요. 뭐 채권 오래 했었고, 뭐, 물론 이제 지금은 주식 전체적으로 자산을 다 다루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제가 잘 아는 분야라서 우리 구독자분들의 지식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제가 수합에 대한 기본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합션이라는 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수합과 옵션의 결합이니까 그냥 옵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옵션이니까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 수합의 구조가 뭐냐면, 수합은 그 영어로 표현하면 수합이고 우리로 생각하면 교환이에요, 교환. 어떤 교환이냐면 현금 흐름의 교환입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양쪽에서 A라는 사람이 생각하기에 자기가 보기에는 향후에 금리가 조금 뭐랄까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그리고 B라는 사람은 오히려 금리가 좀 상승할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계약이 거래가 이루어지려면 이제 서로 생각이 좀 달라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A하고 B하고 뭐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계약을 체결을 하자. A라는 사람이 B한테 나는 향후에 변동금리 즉 금리가 바뀌면 그 바뀐 금리만큼을 너한테 줄게. 대신 너는 반대급부로 지금 얼마의 금리를 고정적으로 줘라. 예를 들면 계약 기간은 1년
이라고 치고, 이자 교환 주기는 뭐 한 3개월 정도라고 치고, 이 변동금리 수준은 예를 들면 뭐 CD의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변동금리는 CD 91일물이고, 미국에서의 변동금리 대표는 라이보 6개월 금리입니다. 그래서 뭐 CD 금리든 라이보 금리든 얘가 변하면 그 3개월에 한 번씩 그 변화된 CD 금리, 라이보 금리, 어쨌든 그때그때의 변동금리를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A가 B한테 대신 B 너는 나한테 지금 예를 들면 4%면 4%, 5%면 5% 고정해서 그냥 금리를 줘라 라고 A와 B가 약속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향후에 어떤 그 얘기가 생기냐면,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금리가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 A는 B한테 금리가 급등한 부분에 만큼 변동금리가 변했을 거니까 올라간 금리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A가 B한테 받을 금리는 그 당시에 이미 확정했던 고정금리, 뭐 예를 들면 4%라고 칩시다. 그럼 4%만 받는 거죠. 그러면 A하고 B하고 누가 좋은 거예요? B가 좋은 거죠. A가 손해인 거죠. 금리가 급등했는데 자기가 받을 금리는 고정돼 있고 자기가 줄 금리는 계속 올라가는 금리를 줘야 되니까. 그래서 A 입장에서는 금리가 상승하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A 입장에서는 마치 채권을 산 것과 같은 일종의 채권 매수 포지션이라고 보면 되고, 그럼 B 입장은 어떻습니까? B는 아까 금리가 올라가면 좋은 거라고 했죠. 금리 올라갔는데 자기가 받는 금리는 올라간 금리인 변동금리를 받고 자기가 줘야 되는 금리는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미 낮은 금리로 확정해놨으니까 낮은 거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B가 바로 금리 상승에 배팅하는 해지 포지션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유식한 말로 금리 수합을 페이한다. 그래서 뭐 IRS 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까지는 아실 필요 없고, 이렇게 채권 시장에서는 선물이나 옵션 이외에도 수합이라는 거래 형태를 통해서 이 금리 상승에 대한 위험을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 파생 상품이 있다. 이런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대부분 이런 수합 거래는 이 금융기관에 있는 투자자들이 하거나 아니면 기업단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금융기관과 맺는 일종의 장외 그 계약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 여기까지 잘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수합션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뭐 혹시나 궁금해 하실까봐 이제 말씀드렸던 거고, 그럼 수합션은 뭐냐? 이 수합이 옵션 붙은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B가 결국 빌 레커먼이에요. 마침 B가 여기 B네. 빌 레커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빌이. B가 아니라 빌 레커먼 이렇게 여기다 쳐야겠다. 예, 얘가 빌입니다. 빌 레커먼. 자, 이 빌 레커먼이 이 금리 수합 페이하는 거를 했는데 여기다 옵션을 달았어. 무슨 얘기냐면, 향후에 금리가 상승하면 나는 이 계약을 실행시킬 거야. 그러면 만약에 진짜 4%에서 금리가 지금 5%로 올라갔잖아요. 얘가 이 거래를 했었을 때는 4%였는데 지금 최근에 5%까지 갔으니까, 그러면 이제 일정 특정한 그 시점 금리 넘어갔었을 때 이 계약을 활성화시키면 이 빌 에크먼 입장에서는 이제 엄청난 이제 이익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높아진 금리에서 받을 건 받고 줄 거는 내가 조금만 주니까. 그리고 이 계약을 뭐 예를 들면 1년이라기보다는 뭐 2년, 뭐 5년, 10년, 30년까지도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뭐 30년 국채 숏 얘기했던 거 보니까 아마도 30년 만기 동안 이 수합 거래를 체결해줄 수가 있는데, 그거를 중간에 이제 청산해버리면 그만큼 그 기간 동안 그 평가값이 오르는 거죠. 즉 금리가 상승했었을 때 이 IRS를 페이한 사람은 그만큼 이제 이익이 평가로 발생했는데, 얘를 이제 청산해버리면 그 청산한 이익만큼 다 그냥 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합의 거래에다가 옵션을 가미한 형태로 이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거에 대한 해치를 했다. 그 수단이 수합션이었다. 그리고 수합의 구조는 이렇다. 여기에다가 옵션만 가미한 거다. 뭐 이 정도 얘기하면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나 모르겠네. 만약에 100% 이해를 못하셔도 그냥 넘어가세요. 뭐 이게 특별히 여러분 이렇게 다 모르셔도 되고, 그냥 금리가 올라가는 쪽에 유리한 포지션을 취했구나. 이 정도만 아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수합션이라는 이제 그 포지션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 네 번째.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잘 했는데
얘가 이제 10월 23일 날 채권 숏 포지션을 청산했다고 지금 이제 트윗을 날렸거든요. 그 트윗이 제가 찾아보니까 이거예요. 지금 요게 빌 에크먼의 트위터, 지금 이제 X이죠. 그래서 보니까 10월 23일 날 이 사람이 그 3개의 트윗을 날립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이 사람 자기가 트윗 날리는 것도 있고 막 그 리포스팅 하는 게 너무 많아. 그래갖고 이거 찾느라 제가 시간 좀 걸렸는데 한참 밑에 있거든요. 근데 참고로 이 사람이 지금 요즘에 뭐가 관심 있는지를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그 계속 이제 전쟁 관련된 내용들을 리포스팅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투자하는 사람이니까 요즘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대한 그런 그 관심도가 좀 높겠죠. 하여튼 쭉 내려보면은 10월 23일께에 이 사람이 트윗을 하나, 둘, 세 개를 합니다. 연달아 시간은 지금 안 나오는데 첫 번째 그 트윗을 했던 게 We covered our bond short. 우리가 본드 숏, 채권에 대한 숏 포지션을 커버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것만 해서는 뭐 그런지 이제 사유를 좀 남깁니다. 첫 번째, There is too much risk in the world to remain short bonds at current long-term rate. 현재의 장기금리 수준에서는 숏 포지션을 유지하는 게 이 세상에는 너무 많은 위험이 있는 것 같다. 여러분 이 정도는 해석이 되시죠, 그죠? The economy is slowing faster than recent data suggest. 이 최근의 미국 경제는 이 데이터가 제시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장기채 숏을 더 이상 유지하고 싶지 않다.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그 이 트윗을 날린 부분에 있어서 왜 청산을 했는지를 암시하는 그 단서가 있는 거예요. 저는 크게 3개가 제 눈에 보였는데, 첫 번째는 제일 핵심은 뭐냐면 at current long term rate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투자는 두 가지가 중요하거든요. 하나는 밸류에이션과 모멘텀, 즉 가격이 싸냐 비싸냐 하고, 두 번째는 호재가 맞냐 악재가 맞냐예요. 이 사람 첫 번째 이 숏 포지션을 청산한 배경은 current long term rate, 그러니까 가격이야, 가격. 지금 이 사람이 8월 3일 날 숏을 쳤었을 때는 미국채 10년짜리가 8.3% 정도 수준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 어느덧 5%가 넘어갔어요. 즉 채권의 가격이 그만큼 싸진 거고 그만큼 금리가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8월 3일 날 4%에서 미국채 숏을 칠 때보다 이미 100bp가 올라가니까 이제 지금의 금리 수준대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이 구조적인 인플레라던가 뭐 수급이라던가 이런 거 이제 우려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된 가격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금리가 높아져 있는 상태라는 게 첫 번째 이유야. 즉 자기 생각대로 갔다 이거죠. 그리고 이렇게 금리가 높아져 있는데 이 높아진 금리 상황에서도 채권 숏을 유지한다라는 거는 너무 그 위험이 크지 않냐 이 얘기인 거죠. 그럼 이제 무슨 위험이 크냐라는 건데, 채권을 숏을 들고 있는데 위험이라는 건 뭐냐면 금리가 하락을 하면 채권 숏에서는 손실이 나겠죠. 내가 채권을 매수했었을 때 금리가 하락하면 이익이지만 내가 숏이라는 건 채권을 판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채권을 팔았는데 금리가 갑자기 훅 급락하면 나는 엄청난 손실을 기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보기에는 지금 세계에 이게 그 위험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게 무슨 위험이 있을까? 제가 앞서 얘기했죠. 이 사람이 요즘에 마냥 관심을 갖는 게 지금 그 이스라엘하고 그 하마스 간의 전쟁이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숏 포지션을 처음 취한 게 8월 3일이죠. 그때는 전쟁 없었죠. 지금 정확하게 10월 7일부터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러면서 지금 이 전쟁이 커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 보기에는 바뀐 거죠, 상황이. 야, 이거 전쟁이 생각보다 좀 심각하게 지금 돌아갈 수도 있겠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좀 장기화될 수 있고 중동 전체로 이런 불확실성들이 커질 수 있는데 이렇게 불확실성이 많은데 내가 장기채를 계속 숏을 들고 있다고? 이거 나 너무 부담스러워.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이유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제가 최근 데이터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요거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적으로 미국의 GDP가 3분기에는
전기 대비 연율은 4.9가 나왔어요. 이건 진짜 완전 미친 숫자죠. 원래 미국 경제 성장률 올해 연초에 연준이 얘기하는 연간으로 0.4% 성장하겠다고 했다가 6월 가서 1.0 상향하고 최근에 9월 가서 2.1로 상향했어요. 근데 3분기가 또 4.9가 나왔어. 이 미친 짓인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3분기까지는 미국 경제 좋았지만 4분기부터는 침체될 가능성도 크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GDP 나와서 지금 2.3까지 성장률 수치가 지금 전망치에 낮아져 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데이터 중에 일부가 이제 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이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이 리틀 버핏이라 불리는 빌 에커먼 말고도 저의 한때 이제 우상이었죠. 뭐 요즘은 조금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뭐랄까요, 조금 실력이 조금 떨어지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저는 여전히 빌 그로스를 제 어떻게 보면은 존경하는 롤모델 중에 한 분인데 한때 채권왕을 줬던 빌 그로스도 이 하이어 포 롱거는 어제의 주문에 불과하다.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빌 그로스가 얘기하는 거는 지방은행의 대학살, SVB 사태 이후에 지방은행들이 지금 엄청난 어려움에 봉착해 있고 여전히 상업용 부동산 위주로 최근에 이 공실과 연체율이 좀 늘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오토론 연체율이 매우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그래서 본인은 4분기 경기 침체 예상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 지금까지는 미국 경제가 좋았지만 향후에 미국 경제가 둔화될 가능성이 지금 우리가 눈에 보는 데이터에는 아직 안 보이지만 사실 GDP 데이터는 후행하는 그 데이터 중에 가장 후행하는 거거든요. 지금 10월 29일이면 벌써 4분기도 한 달이 지났는데 우리가 봤던 데이터는 3분기잖아요. 지금 앞으로 봐야 될 데이터는 4분기인데 지금 뭐 빌 에커먼이라든가 이 빌 그로스 같은 투자의 대가들이 보기에는 아직 앞으로 이제 미국 금리가 둔화될 만한 그런 위험들이 지금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저씨가 채권 숏 포지션을 청산하게 됐다라는 거고, 그러면 다섯 번째, 에크먼이 요번 거래로 얼마를 벌었냐? 제가 심심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이 양반이 이걸로 돈을 얼마를 벌었냐 하면, 야, 2억 달러 벌었다네, 2억 달러. 2억 달러면 지금 한 2,600억 정도 되는 거죠. 2,700억이구나. 지금 8월 3일부터 10월 20 며칠까지 2달 좀 반 정도 배팅해가지고 2억 달러의 수익을 거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부럽네요. 뭐 물론 이 사람의 전체적인 자산 규모상에서 2억 달러는 별로 크진 않을 수 있는데, 그래서 보니까 국채 가격은 채권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만큼 에크먼 회장은 최근 3개월간 국채금리 변동을 위해 큰 수익을 거뒀다. 에크먼 회장은 최근 3억 달러를 벌여들였으나 이 중 1억 달러를 위험 프리미엄으로 지출해 총 2억 달러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자, 130억 달러 규모의 이 펀드에서는 한 11% 수익률이다. 이렇게 했는데, 자, 여러분, 수합션을 제가 공부를 해드렸으니까 이 기사를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3억 달러를 벌였는데 1억 달러를 위험 프리미엄으로 지출했다고 했잖아요. 이 1억 달러가 뭐였을까요? 옵션 프리미엄 지출한 거예요. 옵션 샀으니까 그만큼 프리미엄 지출한 겁니다. 아마 그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3억 중에 1억은 옵션 프리미엄 지출을 해도 2억은 번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똑똑한 사람인 게 그냥 숏을 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디냐 다시 볼까요? 8월 3일께에 4%에서 미국시 숏 포지션 잡을 때 그냥 이른바 국채 선물을 매도를 했으면 금리가 올랐으니까 망정이지 금리가 떨어졌으면 어쩔 뻔했어. 금리가 떨어졌으면 그만큼 엄청난 손실을 입었을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국채를 숏을 한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했죠. 수합션. 이 수합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금리 수합도 IRS 페이만 했으면 금리가 하락하면 손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옵션을 걸어가지고 만약에 이 사람의 생각과 다르게 금리가 하락을 해도 손해는 정해져 있어. 한정돼 있어. 얼마만큼 내가 옵션을 산 옵션 프리미엄의 가치만. 옵션 프리미엄의 가치가 보니까 1억 달러였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그 예상이 틀려가지고 금리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이 손실이 정해져 있는 옵션을 통해서 1억 달러만 손실을 보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뭐 투자의 대가인 거죠. 반면에 금리가 올라가면 업사이드는 다 열려 있는 거죠. 그래갖고 지금 금리가 쭉 올라가가지고 3억 달러 벌어가지고 그 중에 1억 불은 옵션 프리미엄 지불하고도 2억 달러 남겼다라는 거예요. 참 존경합니다. 아유, 얼굴도 잘생기고 예, 가진 게 너무 많네요. 저도 이제 빌 그로스 형님에서 빌 에크먼으로 오늘부터는 제 롤 모델을 바꿔야 되려나 봐요. 저도 57세, 이분이 57세인데 저도 저랑 나이 차이 한 10살 조금 10살 내외 정도 나는데 저도 10년 뒤에는 이분처럼 될 수 있겠죠. 예, 되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크먼의 예상대로 향후에 미국채 금리는 이제 안정화될 거냐 부분인데 요 부분에 대한 답은 제가 지난주에 이미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은 여전히 미국채 10년 7%까지 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이미 다이먼이 물론 훌륭하신 분이고 진짜 이 그루긴 한데 이분은 투자가라기보다는 약간 그 이제는 뭐랄까 정책을 재현하는 그런 분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툭툭 그 워닝을 주는 거죠. 야, 니네 지금 금리가 이렇게 높은 수준이 장기화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 거야? 뭐 보통 금리 얘기해봤자 사람들이 안 올라니까 야, 한 7% 갈 수도 있는데 니네 그랬었을 때도 정말로 사업이 안정적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JP 모간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이 JP 모간이라고 하는 미국의 이 금융의 어떻게 보면 왕국이잖아요, 왕국. 그냥 개별 금융회사지만 사실은 거의 뭐 연준에 버금가는 파급 효과를 갖고 있는데 그런 정도로 금리가 급등해도 니네가 과연 버틸 수 있는 정도가 되냐라고 어떻게 보면은 긴장을 주는 그런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라고 하는 숫자는 실질적으로 정말 그때까지 간다라기보단 그만큼 정도로 고금리 환경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내심 미국채 10년짜리 5% 이상은 지난주 영상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일시적으로 갈 수는 있지만 제가 한 상단 한 5.25 정도로 열어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시장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오버슈팅 할 수 있습니다. 전고점이 5.25니까 뭐 그 정도까지는 갈 수는 있지만 계속 5% 이상에서 안착하기에는 미국 경제가 버티기 좀 어렵다. 5% 이상에서는 오래 머물기보단 잠깐 찍고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5% 이상에서는 채권을 사야 되는 그런 기회로 봐야 된다라는 게 저의 견해고 에크먼하고도 이런 부분 조금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해서 정말 미국 금리가 이제 좀 상단을 본다라고 하면 이거 자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일단 뭐 앞서서 지금 주식 얘기하다가 이게 파생이 됐는데 뭐 지금 특히나 9월 이후에 이렇게 주가가 망가진 가장 큰 이유 꼽으라고 하면 결국 금리잖아요. 근데 금리가 이렇게 지금 뭐 다시 어느 정도 좀 하향 안정화 된다라고 한다면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코스피는 2400 이하 그러니까 지금 2300도 깨졌는데 뭐 2300선 이하는 완전 딥밸류이고 2400 이하 부분에서도 저는 지금 수준에서는 주식을 더 팔아야 되는 구간은 이미 늦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뭐 재수없게 들릴 수도 있지만 올해 상고하저 얘기하면서 한 5월, 6월께부터 이제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7월 넘어가면서부터 현금 비중 늘려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레벨에서는 이미 현금 확보를 했었어야 되고 그렇게 현금 확보한 것들을 지금은 이 모두 가격이 하락해 있는 부분들을 사야 되는 레벨이지 여기서 쫓아가면서 매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 뭐 코스피 2300 이하는 이거는 진짜 적극적인 매수 레벨이고 2400 이하도 저는 조금 그래도 준 매수 레벨이다라고 봅니다. 뭐 코스닥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코스닥은 뭐 여전히 좀 올라와 있고 2차전지 관련해 가지고 좀 거품이 빠지는 과정에 있긴 한데 참 안타까운 게 제가 최근에 이제 김작가 TV 출연하고 있잖아요. 이제 기존에 찍었던 영상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고 이번 주 수요일인가 또 한번 찍었는데 그때 하필 2차전지 많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2차전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까?
묻길래 이제 그거에 대한 제가 답을 얘기했는데, 저는 사실은 업종 전문가는 제가 아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기본적인 제 백그라운드가 금리, 매크로 뭐 이런 쪽에 그 강점을 둔 탑다운 방식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2차전지 전문가 저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가 왜 빠졌는지는 설명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과하게 상승을 했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졌고, 그 다음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2차전지 전기차로의 전환 속도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지 않다라고 하면 거품이 빠지는 거는 너무너무 당연하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 잠깐 했더만 막 악플이 막 장난이 아니고, 뭐 네가 뭘 아냐, 뭐 채권이나 하는 따위가 연금이나 하지, 뭐 앞으로는 전문가 아니면 초대를 하지 말라는 등, 하여튼 저도 기대는 예상은 했지만, 더군다나 그 영상이 그 뭐야, 제가 그 저기 주식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것도 아니었고, 주식이 어느 정도 된다는 얘기, 요거 2차전지 폭락한 진짜 이유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내용은 2차전지 폭락 얘기는 잠깐 있고, 오히려 이제 단기적으로는 주식을 살 만한 기회다라는 얘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악플이 하여튼 엄청나게 달렸는데, 그 얘기인즉슨 지금 물려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게 설령 조금 반등의 기회가 온다 하더라도 이 뭐랄까, 이 매물이 얼마나 지금 켜켜이 쌓였다는 얘기겠어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반등하기에는 저는 이 그동안의 매물들이 소화되는 과정들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이제 자꾸 공매도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공매도도 당연히 주가 하락의 원인이죠. 저도 공매도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면 공매도가 분명히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공매도의 순기능이라는 거를 부정을 하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왜 공매도가 먹혔겠냐고요, 시장에. 그동안에는 공매도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지금 그동안에는. 근데 그동안에는 공매도를 다 이기고 주가가 반등했잖아요. 지금은 공매도가 이기는 이유가 그냥 이제 그런 공매도에게 유리한 쪽에 시장 환경이 펼쳐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투자를 할 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냥 그 넓은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그냥 작은 돛담배예요. 우리가 파도의 방향을 절대로 결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밀물이면은 앞으로 그냥 바다 쪽으로 가는 거고, 썰물이면은 밀려오는 겁니다. 내가 밀물일 때 열심히 육지 쪽으로 헤엄을 쳐봤자 못 가요. 반대로 썰물일 때, 거꾸로구나. 밀물일 때 내가 아무리,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하여튼 밀물과 썰물에 순응하는 그 움직임을 해야지 내가 바다의 조류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것처럼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상반기에 시장 분위기 좋고 금리 빠지고 유동성 좋을 때 제가 연초부터 그래서 올해 상반기 주식 무조건 고 사야 됩니다라고 했던 게, 제가 보는 매크로 환경에서는 지금은 위험자산이 유리한 환경이다. 그러니까 이제 강세를 봤던 거고, 하반기는 불리해지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웬만해서는 내가 아무리 종목 선택 잘해도 이거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때는 빠져야 되는 거죠. 그런 밀물과 썰물을 잘 우리가 조류의 방향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지금 2차전지 업종들이 빠졌던 이유가 공매도 세력이다라고 얘기하면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공매도 세력이 활기를 칠 만한 여건이라는 거예요. 즉 조류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부분 인정 안 하고 그냥 2차전지 관련돼서 조금만 부정적인 얘기하면은 막 잡아 죽일 듯이 이렇게 달려드는데, 저도 뭐 그분들 워낙 지금 상황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해는 되는데, 저희 구독자분들은 조금 제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투자의 기본적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가치관 이런 부분들을 좀 저랑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저하고 생각이 다르신 분들은 다른 채널 보시고요. 뭐 저는 제가 뭐 제 유튜브 채널 운영한다 해서 뭐 제가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떡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항상 제가 고민하는 결과들을 여러분들께 공유하는 차원이니까 그런 부분들 여러분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어쨌든 뭐 지금까지 해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 한번 좀 약간 내용이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정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빌 에크먼이 8월 3일에 채권 숏을 쳤다가 10월 27일 날 숏 포지션 청산하면서 2억 달러를 먹고 나왔던 아주 귀신같은 매매를 했던, 어떻게 이 양반이 이렇게 귀신같은 매매를 했었는지, 그리고 그 방법이 뭐였는지, 얼마 벌었는지 아주 채권 전문가로서 오랜만에 기지를 발휘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좀 해소시켜 드렸습니다. 자,
자, 지금 그 김작가 TV에서 촬영한 영상분이 앞으로도 한 5, 6회차 더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식 쪽 위주로 보시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댓글이 좀 살벌해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 가서 좀 디펜스 좀 부탁드리고요. 요번 주에 제가 방송이 좀 몇 개가 더 있습니다. 월요일날 인포맥스 4회가 있고, 수요일날 오랜만에 3% 퇴근길 저녁에 7시 반 출연이 있고요. 7시인가? 그 다음에 이번 주 금요일날 인포맥스 라이브 패널 출연이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인포맥스 패널 출연할 때가 조금 뭔가 변곡점이나 좀 주요했던 상황들이었는데, 요번 주 금요일날도 한번 좀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살짝 힌트를 드리자면, 상고하저 뷰 잘 갖고 왔는데, 뭐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레벨에서 여기서 숏은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이제는 현금을 좀 줄이면서 뭘 사야 될지를 좀 고민해야 되는 그런 구간에 온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한 얘기 직접 방송에서 여러분 라이브로 들어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도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금타는 오늘까지 안녕.